한국이 모든 변수를 뛰어넘었다. 독일의 오만함도 유럽 정치권의 부패도 나토의 압박도 그 앞에서는 의미를 잃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노르웨이 국방차관과 국회의원, 그리고 총리실까지 얽힌 거대한 거래의 실체. 그 비밀을 폭로하려던 한 남자는 끝내 흔적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가 남긴 단 한 줄의 메모가 모든 판을 뒤집었다. 한국과 직접 연결된 그 기록은 유럽 방산 시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지금 그날의 진실을 공개한다. 오슬로 국방부 청사복도를 걸을 때였다. 새벽 4시를 조금 넘긴 시각. 평소라면 텅 비어 있어야 할 곳인데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복도 곳곳에서 낯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모두 하얀 장갑을 낀 감사팀 요원들이었다. 긴급 호출을 받고 달려왔는데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장면이 이랬다. 지상전력국 사무실은 이미 봉인되어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요원들이 서류를 투명 봉투에 담는 모습이 보였다. 흐트러짐 없는 동작, 기계 같은 정확함.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나는 곁에 서 있던 감사관에게 물었다. 그는 클립보드를 내려다보며 짧고 차갑게 대답했다. K2 전차 관련 문서 삭제 의혹으로 압수수색 중입니다. 에이릭 손다이가 작성했던 파일들이 조직적으로 지워진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에이릭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2년 전까지 국방부 수석 고문관이었어요. 한국 K2 전차를 적극 추천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사람이었죠. 공식적으로는 개인 사정으로 사직했다고 발표됐지만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서버실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감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열어줬습니다. 지하 2층 서버실 앞에는 IT 보안팀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서버 관리 토르스텐이 창백한 얼굴로 써 있더군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토르스텐 무슨 일이지? 제가 물었어요. 그가 모니터를 가르쳤습니다. 화면에는 접근 로그가 빼곡히 찍혀 있었죠. 누군가가 지난 3개월간 특정 폴더를 반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에이릭 손다이 만들었던 2023년 전차 평가 폴더예요. 그런데 파일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삭제한 사람이 누구죠? 추적이 안 됩니다. 토르스텐이 답했어요. IP 주소는 국방부 내부인데 사용자 계정이 익명 처리되어 있어요. 고위급 권한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삭제 날짜들을 보니 패턴이 보였어요. 매주 금요일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사람이 없는 시간대를 골라서 작업한 거였습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죠. 그 순간 위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계단을 올라갔어요. 3층 브리핑룸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앵커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주문한 K2 전차 180대 전량 인도가 완료되었습니다. 2022년 계약 체결 후 불과 3년 만에 모든 물량이 인도된 것인데요. 화면이 바뀌더니 폴란드 군사기지 영상이 나왔어요. 끝없이 늘어선 검은색 전차 폴란드 국기를 단투들이 정렬해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물량이었죠. 카메라가 한 대 한 대를 비추는데 그 위용이 정말 대단했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노르웨이는 같은 2022년에 독일 레오파르트 튜어 7을 54대 주문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인도받은 건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독일 측은 계속 납기를 연기했어요. 처음엔 2024년이라고 했다가 2026년으로, 그러다 최근엔 2028년이라고 통보해왔죠.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180대를 다 받았다고. 우리는 54대도 못 받았는데 옆에 있던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이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폴란드는 우리보다 1년 늦게 계약했는데 벌써 다 받았단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투 전차들이 시동을 걸고 기동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엔진 소리가 우렁찼고 포탑이 매끄럽게 회전했습니다. 폴란드군 장교가 인터뷰하는 모습도 나왔죠. 한국의 납기 준수는 놀라웠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인도됐고 품질도 기대가 이상이었어요. 특히 기술 지원팀이 24시간 상주하면서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해 줬습니다. 독일 장비를 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서비스였죠. 저는 2년 전 A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회의실에서 그가 K2 도입을 주장했을 때였어요.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예요. 독일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필요할 때 와 줄 겁니다. 당시 국방부 고위층은 그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한국, 독일 기술을 따라올 수 있을 것 같나. 레오파르트는 검증된 명품이야. 에이릭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확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는 사라졌죠. 브리핑룸 문이 열리며 국방차관 스베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모든 부서장은 오전 10시 긴급 회의에 참석하시오. 국방장관께서 직접 주재하십니다.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대응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건에 대해 어떤 코멘트도 하지 마시오. 저는 다시 지하 서버실로 내려갔습니다. 토르스텐이 여전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무언가 더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대령님, 이것 좀 보세요. 그가 다른 화면을 열었어요. 삭제된 파일 복구 작업 중인데 조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에이릭계 보고서 일부가 보였습니다. 제목만 겨우 읽을 수 있었죠. K2 전차 종합평가 보고서 기밀 스크롤을 내리니 문서 내용 일부가 나왔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깨진 텍스트였습니다. 그 중에서 한 문장만 온전하게 남아 있었죠. 독일 러파르트 선정은 기술적 근거가 아닌 정치적 결정이다. 이 계약은 노르웨이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에이릭이 이런 보고서를 썼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이걸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지우고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더 복구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토르스텐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했어요. 아마 NSA급 보안 소프트웨어일 겁니다. 누가 이런 걸 쓸 수 있죠? 국방부 내에서는 차관급 이상만 접근 가능합니다. 토르스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국가정보이나 총리실 보안팀도 가능하고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30분이었어요. 긴급 회의까지 30분 남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죠. 엘리어스, 오랜만이군. 에이릭이었습니다. 2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였어요. 자네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안다네. 조심하게. 그들은 진실을 원하지 않아. 에이릭.
당신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다급히 물었어요.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한국을 보게 180대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이은 건 전차가 아니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국방차관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죠. 긴급회의는 오전 10시 정하게 시작됐습니다. 국방장관 토르 에릭센이 직접 참석했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각 부서장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하지만 저는 회의 내용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에이릭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국을 보라고 180대의 의미를 생각해 보라고 했던 그 말이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차 사업 관련 모든 보고서를 찾아야 했어요. 에이릭이 뭘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자료실 사서 잉그리드가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령님, 전차 사업 파일 찾으시는 겁니까? 네, 2022년 입찰 평가 보고서부터 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잉그리드가 잠시 망설이더니 서고 쪽을 가리켰습니다. 3열 선반에 있을 겁니다만 최근에 누군가 그쪽 파일들을 많이 열람했어요. 누가 열람했죠? 기록이 없습니다. 고위급 권한으로 접근해서 로그가 남지 않았거든요. 저는 서고로 들어갔습니다. 3열 선반 앞에 서니 두꺼운 파일 박스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2022 전차 도입 사업이라고 적힌 박스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작성자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원래 보고서에는 작성자 이름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공란이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니 더 이상했습니다. 회의 참석자 명단에도 이름 하나가 지워져 있었어요. 수정 테이프로 덮어놓은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저는 다른 파일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2023년 1월 평가 보고서, 2월 기술 검토서, 3월 최종 의견서까지 모두 같은 패턴이었어요. 중요한 부분마다 이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떤 건 아예 페이지가 뜯어져 나간 것도 있었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흔적을 지우고 있었어요. 저는 USB를 꺼내 남아있는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문서에서 흥미로운 구절을 발견했어요. K2 전차 기술 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습니다. 한국 현대로템의 K2 전차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보유함. 첫째, 파워팩의 출력 대비, 무게 비율이 독일 레오파르트 티어 7 대비 15% 우수. 둘째, 능동형 형하 장치로 인한 사격 안정성 확보. 셋째, 자동 장전 장치로 승무원 3명 운용 가능. 넷째, 네트워크 기반 전장 관리 시스템 탑재. 결론 K2는 레오파르트 E7과 동등하거나 일부 항목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임. 비용 대비 효율성에서는 확실한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공식 브리핑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내용이었어요. 오히려 한국 전차는 검증이 부족하다는 말만 들었었죠. 하지만 이 보고서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작성 날짜를 보니 2022년 11월이었어요. 독일 레오파르트를 최종 선정하기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보고서가 무뎠던 걸까요? 저는 문서 하단을 확인했습니다.
검토자란에 역시 이름이 지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수정 테이프가 완전히 붙지 않아서 희미하게 글자가 보였습니다. 에이릭 손달이었습니다. 그가 이 보고서를 작성했던 거예요. 케이트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했던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의 이름을 지우고 보고서를 묻어버렸죠.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2023년 초 회의로 파일을 열어봤어요. 1월 15일 국방위원회 전차 사업 검토 회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회의록을 읽어 내려가는데 중간에 이상한 부분이 나왔어요. 발언자 불명이라고 적혀 있는 인물은 독일 선택은 재고되어야 하며 기술적 근거가 부족하며 납기 보장도 없다고 했고 한국 K2를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당시 국방차관 스벤센은 그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독일은 나토 파트너이며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라고 받아쳤죠. 국방차관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폴란드의 사례를 보라며 폴란드는 한국과 계약하여 이미 인도 일정을 확정받았다고 했지만 우리는 독일에게서 아무 보장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차관은 강제로 회의를 종료했죠. 발언자 불명이라고 표시된 사람이 누군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릭이었죠. 그는 끝까지 반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묵살됐고 이름마저 지워졌어요. 저는 파일 박스를 더 뒤져봤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메모지를 발견했어요. 구겨진 종이였는데 누군가 급하게 쓴 것 같았습니다. 글씨체가 흔들렸거든요. 이것은 국가적 실책이다. 우리는 정치적 이유로 열등한 선택을 하고 있다. 독일은 약속을 지킬 수 없다. 2026년 납기는 불가능하며 2030년도 장담할 수 없다. 한국을 선택하지 않으면 노르웨이는 5년간 전차 공백을 겪게 될 것이다. 러시아가 이를 모를 리 없다. 서명은 없었지만 에이릭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의 필체를 알고 있었거든요. 이 메모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경고였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료실을 나오니 오후 3시였습니다. 저는 에이릭의 옛 사무실이 있던 곳으로 갔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 쓰고 있었지만 혹시 뭔가 남아있을까 싶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직원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이 사무실을 전에 누가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작년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미 비어 있었어요. 그가 답했습니다. 서랍 같은데 혹시 오래된 물건이 남아있지 않았나요? 아, 책장 뒤에 오래된 노트 하나 있긴 했는데요. 버려야 하나 싶어서 그냥 뒀습니다. 그가 책장을 가리켰어요. 저는 서둘러 책장으로 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검은색 노트가 틈새에 끼어 있었죠. 꺼내서 펼쳐보니 에이릭의 개인 기록이었습니다. 날짜별로 메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2022년 10월 3일 한국 현대로템 담당자와 화상회의 K2 성능 데이터 확인, 레오파르트와 비교 시 기술적 우위 확인됨. 2022년 11월 12일 독일 측 납기 지원 우려 라인 메탈 생산 라인 포화 상태. 우리 주문은 우선순위 낮음. 2022년 12월 1일 국방차관에게 K2 재검 토건이 거부당함 정치적 이유라는 암시받음. 2023년 1월 20일 마지막 회의. 내 의견 완전히 무시됨.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선택. 누군가 독일을 밀어붙이고 있음. 2023년 2월 5일 사직 압력받음. 더 이상 버틸 수 없음.
하지만 기록은 남긴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큰 글씨로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을 보라. 그들이 답을 알고 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에이릭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지워졌고 그 자신도 사라졌죠. 이제 그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108, 80대를 받았고 노르웨이는 텅 빈 착고만 갖고 있었으니까요. 에이릭의 노트를 발견한 지 사흘 후 국회에서 비공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전차 도입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였어요. 저도 증인 자격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청문회장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국방위원회 의원 12명이 반원형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중앙에는 증인석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언론사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비공개라고 했지만 주요 언론사들은 참관이 허용된 모양이었어요. 첫 번째 증인은 지상전력국 평가팀장 올라프 헤르만센이었습니다. 그는 긴장한 얼굴로 증인석에 앉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방위원장 크리스티안 베르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헤르만센 팀자, 2022년 전차 입찰 평가 과정에서 한국 K2 전차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한국 전차는 올라프가 목을 가다듬었어요. 당시 검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었고 유럽 기후 조건에서의 성능 데이터가 불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레오파르트를 선택했다는 겁니까? 네. 레오파르트는 검증된 플랫폼이었습니다. 나토 표준이기도 하고요. 그 순간 위원장이 리모컨을 들어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폴란드 훈련장 영상이었습니다. 진흙탕 지형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로 K2 전차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청문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영상 속 K2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진창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차체가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능동형 형아 장치가 작동하는 모습이 선명했죠. 포탑은 완벽하게 수평을 유지한 채 목표물을 향해 있었어요. 카메라 아폴란드군 장교가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입니다. 독일 러파르트로는이 속도를 낼 수 없어요. 진흙에서 미끄러지거나 차체가 불안정해지거든요. K2는 다릅니다.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사격 장면이었어요. K2가 이동 중에 4를 발사했습니다. 정확히 표적을 명중시켰죠. 연속으로 3발을 쏘는데 모두 명중이었어요. 폴란드군 포병 장교가 감탄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중률이 95% 이상입니다. 기동 중 사격인데도 이 정도 정확도를 보이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자동 장전 장치와 화력 통제 시스템이 정말 우수합니다. 영상이 끝나고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어요. 의원 하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사회민주당 소속 안내말이었습니다. 헤르만센 팀장 방금 본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올라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것은 제 특정 조건에서의 시연일 뿐입니다. 일반화할 수 없어요. 특정 조건이라고요. 안내마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노르웨이의 북부 지형과 똑같은 진흙 습지대인데요. 오히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조건 아닙니까? 그건 올라프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어요. 보수당 소속 토마스 룬드였습니다. 팀장, 솔직히 답변하십시오.
당신들은 K2를 제대로 평가나 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독일을 선택하기로 정해놓고 형식만 갖춘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올라프가 식은땀을 흘리며 답했어요. 우리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평가 점수를 공개하십시오. 토마스가 서류를 펼쳐들었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K2의 기술 점수가 조작되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청문 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올라프가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국방차관 스벤 올 찾는 것 같았지만 그는 뒷줄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조작이라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올라프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다만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독일 쪽에 유리한 가중치가 있었을 수는 유리한 가중치라고요. 위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올라프가 머뭇거렸습니다. 예를 들어 나토 호환성 항목에서 독일은 만점을 받았고 한국은 감점을 받았습니다. 또 유럽 내 정비 네트워크 항목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게 기술 평가와 무슨 상관입니까? 안내마리가 따졌어요. 전차의 성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선호도를 평가한 거 아닙니까? 올라프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상부의 지침을 따랐을 뿐입니다. 상부라는 게 누구입니까? 위원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올라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위증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국방 차관실입니다. 올라프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독일을 우선 검토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청문 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매물을 휘갈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뒷좌석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스벤 올센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옆에 앉은 국방부 법률 고문이 그에게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에이릭 손달전 고문관이 제출했던 K2 우수성 보고서는 왜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올라프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누가 배제했습니까? 차관실의 판단이었습니다. 올라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어요. 토마스 룬드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이메일 기록을 보면 당신이 에이릭 손딸에게 보낸 메일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그가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어요. 에이릭, 한국 관련 평가는 더 이상 진행하지 마십시오. 상부에서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문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올라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위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팀장, 당신은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지시에 따라 평가를 왜곡했다는 겁니까? 올라프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제 위치에서는요. 그렇다면 당신은 직무를 포기한 겁니다. 안내마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정치적 이유로 왜곡한 거예요.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올라프 헤르만센 팀장은 내부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증인을 불러주십시오. 올라프가 비틀거리며 증인석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는 희생양일 뿐이라고, 진짜 책임자는 따로 있다고. 청문회가 끝난 다음 주 저는 긴급 화상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독일 라인메탈 본사와의 납기 조율 회의였어요. 국방부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스벤 올센도 참석했지만 청문회 이후로 그는 말수가 줄어 있었어요. 화면이 켜지면서 독일 측 담당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계약 담당 디터 슈미트와 생산 관리자 클라우스 밀러였어요. 두 사람 모두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인사도 형식적이었죠. 디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여러분, 오늘은 레어파르트 트어츠 인도 일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독일어, 억양이 강한 영어였어요. 저희는 2022년 계약 당시 이담 24년 첫 인도로 약속받았습니다. 스벤 차관이 말했어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디터가 잠시 옆 사람과 눈빛을 교환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정에 변동이 있습니다. 첫 인도는 2026년에서 2031년 사이가 될 것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031년이라고요. 스벤 차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건 지금으로부터 6년 후입니다. 계약과 완전히 다른 내용 아닙니까? 디터는 태연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생산 라인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독일 연방군 주문 헝가리 계약, 그리고 다른 우선순위 높은 고객들이 있어서요. 우선순위라고요. 옆에 앉아있던 조달본부장 나르스 한센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는 2022년에 계약했습니다. 4대에 12억 유로를 지불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우선 순위가 낮다는 게 말이 됩니까? 클라우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시면 납기 조항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을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라르스가 서류를 뒤적였어요. 실제로 계약서 12조 3항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년 지연이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그가 따졌습니다. 디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정상이든 아니든 현실입니다. 우리 생산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노르웨이 주문은 소량이에요. 54대는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폴란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180대를 3년 만에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말이죠. 순간 화면 속에 얼굴이 굳어졌어요. 클라우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죠. 그 문제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디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언급하면 안 됩니까? 제가 다시 물었어요. 같은 시기 발주한 건데 폴란드는 전량 인도받았고 우리는 한 대도 못 받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차별 아닙니까? 폴란드 거는 우리와 무관합니다. 클라우스가 끼어들었어요. 그들이 선택한 공급자는 한국이고 우리가 아닙니다.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폴란드도 처음엔 독일 전차를 고려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납기를 보장하지 못하자 한국으로 돌아선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옳은 선택을 한 겁니다. 디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대령, 당신은 지금 우리 회사의 신뢰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까? 신뢰성 문제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6년 지연을 당연하다는 듯 통보하면서 비교조차 하지 말라는 건 협박 아닙니까? 협박이라는 단어에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스벤 차관이 급히 말을 가로막았어요. 잠깐 엘리어스 대령,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지 맙시다. 하지만 차관님, 제가 말을 이으려 하자 스벤이 눈빛으로 제지했습니다. 디터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노르웨이가 원하신다면 계약을 취소하셔도 됩니다. 위약금 30%만 지불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도 생산 라인에 여유가 생기고요. 위약금이 4억 유로가 넘습니다.
라르스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걸 물어내고 다시 입찰을 시작하라는 겁니까? 그건 당신들 선택입니다. 클라우스가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2026년에서 2031년 사이 변경 불가능합니다. 변경 불가능이라는 말에 회의실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독일 측은 협상할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그들에게 노르웨이는 중요한 고객이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분 인도는 가능합니까? 54대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도 먼저 받을 수는 없습니까? 디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생산 방식은 배치 단위로 진행됩니다. 노르웨이 사양은 특수 주문이라 별도 라인을 구성해야 해요. 소량 분할 인도는 비용이 2배로 듭니다. 결국 돈을 더 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라르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럼 2026년에서 2031년 사이를 기다리셔야죠. 디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스벤 차관이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최소한 구체적인 날짜라도 확정할 수 없습니까? 2026년인지 2031년인지 알아야 우리도 계획을 세우죠. 현재로선 확답될 수 없습니다. 클라우스가 사무적으로 답했어요. 생산 일정이 유동적이어서요. 2년 후쯤 다시 논의하시죠. 2년 후라고요? 라르스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도 또 미루시겠죠. 그건 상황에 달렸습니다. 디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공급자를 찾는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디터가 잠시 생각하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다른 공급자라면 한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솔직히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유럽 시장은 넓으니까요. 노르웨이 정도 규모는 우리 매출에 큰 영향이 없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스벤 차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라르스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독일은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6년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구체적 일정도 주지 않고 폴란드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라 구욕이었죠. 회의실을 나서면서 라르스가 제게 말했습니다. 엘리어스 폴란드 얘기는 왜 꺼낸 겁니까? 괜히 그들을 자극했어요. 자극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180대를 받은 나라와 한 대도 못 받은 나라. 이게 현실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라르스가 한숨 쉬었습니다. 계약은 이미 했고 위약금도 감당 못해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에이릭의 말이 떠올랐어요. 독일은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2030년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던 그 경고 말이죠. 그의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독일과의 화상회의가 끝난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서버실로 내려갔습니다. 에이릭이 작성했던 K2 평가 보고서 원본을 찾아야 했어요. 토르스텐에게 복구된 파일 조각들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완전한 문서가 필요했습니다. 서버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토르스텐이 여전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피곤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대령님 찾으시는 파일 말인데요. 접근이 안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토르스텐이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검은 배경에 빨간 글씨로 경고 메시지가 떠 있었죠. 접근 거부 기밀 등급 변경됨 권한 부족 수정자 국방부 장관실. 저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장관실이라고요? 언제 변경됐습니까? 토르스텐이 로그를 확인했어요. 3주 전입니다. 정확히는 2월 14일 오후 11시 47분이에요. 청문회 소집 발표가 나기 이틀 전이었죠. 저는 바로 했습니다. 누군가 청문회를 예상하고 미리 증거를 숨긴 거였어요. 그것도 가장 높은 권한을 사용해서 말이죠. 다른 경로로 접근할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토르스텐이 고개를 저었어요. 장관실 권한으로 잠긴 파일은 장관 본인이나 총리실만 열 수 있습니다. 우리 레벨에서는 불가능해요. 백업 서버는요, 백업도 같이 잠겼습니다. 토르스텐이 다른 화면을 열어 보여줬어요. 똑같은 경고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막아놨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파일 이름이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토르스텐이 디렉토리 구조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폴더 목록이 나타났어요. 저는 K2 기술 분석 폴더를 가리켰습니다. 이걸 열어보세요. 토르스텐이 클릭했지만 역시 같은 경고창이 떴어요. 하지만 잠깐 동안 파일 목록이 보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메모했죠. 모두 에이릭이 작성한 파일들이었습니다. 손달이라는 이름이 파일명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내용은 볼 수 없었습니다. 메타데이터라도 추출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시도해 보겠습니다. 토르스텐이 명령어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몇 분 후 화면에 정보가 떴습니다. 가장 놀란 건 페이지 수였어요. 847페이지라고요. 엄청난 분량이었어요. 에이릭이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토르스텐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 분량이면 거의 박사 논문 수준이에요. 단순한 평가 보고서가 아니라 완전한 연구 자료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파일들 모두 방대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에이릭은 혼자서의 모든 걸 만들었던 거예요. 누가 봐도 엄청난 작업량이었죠. 접근 로그를 보여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누가 이 파일들을 마지막으로 열었는지 알고 싶어요. 토르스텐이 로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기록들이 스크롤되기 시작했어요. 그중 익명자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누구죠? 제가 물었어요. 토르스텐이 해당 로그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IP 주소는 국방부 내부인데 사용자 식별이 안 됩니다. 고위급 보안 계정이에요. 아마 차관급 이상일 겁니다. 그 사람이 파일을 다운로드 했다는 거죠. 네, 전체 폴더를 통째로 다운받았어요. 토르스텐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에이릭 손달이 사직했죠. 저는 패턴이 보였습니다. 에이릭이 보고서를 완성하고 올라프와 스벤이 그걸 확인했어요. 그 다음 익명의 누군가가 파일을 빼돌렸고 에이릭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청문회가 예정되자 모든 파일을 잠가버린 거였죠. 출력 기록은 없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누가 인쇄라도 했다면 그게 어딘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토르스텐이 프린터 로그를 확인했어요. 2023년 1월 16일 3층 국방차관실 프린터에서 K2 종합평가 파일 전체가 출력됐어요. 847페이지. 전부요. 스벤 올센이 출력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토르스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프린터는 차관실 전용이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벤센의 사무실로 가 봐야겠어요. 그가 출력한 문서가 아직 어딘가 있을지 모릅니다. 조심하세요, 대령님. 토르스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미 청문회에서 압박받고 있는데 더 건드리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하든 말든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A기 8844 7페이지를 써가며 경고한 내용이 뭔지 알아야 해요. 3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숨기려는 걸까? 케이도 보고서에 뭐가 그렇게 위험한 내용이 담겨 있기에 장관실 권한까지 동원해서 잠가버린 걸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차관실 앞에 비서가 서 있었어요. 대령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차관님 계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약속 없이는 면담이 어렵습니다. 저는 차관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스벤 올셈과 누군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내용이 조금 들렸죠. 파일은 완전히 봉인했습니다. 스벤의 목소리였어요. 누구도 접근할 수 없어요. 청문회에서도 문제 없을 겁니다. 좋아. 다른 남자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에이릭 손달의 흔적도 계속 지워야 해. 그 사람이 쓴 건 모두 없애버리라고. 네, 이미 진행 중입니다. 스벤이 답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더 들으려 했지만 비서가 제 팔을 잡았어요. 대령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손을 뿌리치려는 순간 차관실 문이 열렸습니다. 스벤센이 나왔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엘리어스 대령,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차관님과 얘기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스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약속 잡으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 했죠. 저는 그의 뒤를 따라가며 물었습니다. K2 평가 보고서는 어디 있습니까? 스벤이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에이릭 손달이 쓴 8447페이지 보고서 말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차관님이 출력하셨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스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스벤 올센은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사무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복도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비서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죠. 다음 날 아침 긴급 상황실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국방부 지하 2층 작전센터로 모이라는 지시였어요. 평소와 달리 고위급 장교들이 대거 모여 있었습니다. 합참회장 페테르 요한센 대장까지 참석한 걸 보니 심상치 않았죠. 대형 스크린에는 북극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북부, 해안선과 러시아 국경지대가 빨갛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정보국장 카르베르겐 준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경 러시아 북극 함대가 콜라반도에서 대규모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위성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흑백 이미지였지만 선명했습니다. 수십 척의 함정들이 항구를 떠나고 있었죠.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합참회장이 물었습니다. 구축함 8척, 프리기 12척, 그리고 잠수함 최소 5척으로 추정됩니다. 카르이 답했어요. 동시에 지상군 이동도 포착됐는데 전차 부대로 보입니다.
전차요 옆에 앉아있던 육군 참모총장 에이나르 홀름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느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칼의 리모컨을 조작했습니다. 지도가 확대되면서 러시아 국경지대가 클로즈업 됐어요. 빨간 화살표들이 노르웨이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핀마르크 지역 국경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T9B 전차 약 40대와 장갑차 60여 대로 파악됩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핀마르크는 노르웨이 최북단 지역이었어요.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었죠. 그곳에 전차 부대가 집결한다는 건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우리 쪽 대응 전력은 어떻습니까? 합참회장이 물었어요. 칼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노르웨이 북부 기지 배치도였어요. 여러 개의 파란 점들이 찍혀 있었지만 전차 마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재 핀마르크 지역에 배치된 주력 전차는 0대입니다. 카를이 조용히 말했어요. 레오파르트 인도가 지연되면서 기존 노후 전차들을 퇴역시켰거든요. 지금은 완전한 공백 상태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차가 한 대도 없다고요. 그럼 러시아가 넘어오면 어떻게 막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카를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과 보병 부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러시아 기갑 부대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합참 의장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경지대에 전차가 한 대도 없다니 독일은 뭐 하는 겁니까? 총장이 씁쓸하게 답했습니다. 독일에 긴급 인도를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생산 일정을 당길 수 없다고 하더군요. 카를이 다시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더 심각한 건 러시아가 우리 상황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카를이 다른 사진을 띄웠습니다. 러시아 정찰기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었어요. 노르웨이 북부 기지가 찍혀 있었는데 텅 빈 차고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사진은 러시아 군사 전문 사이트에 올라온 겁니다. 카르이 설명했어요. 제목이 노르웨이의 빈 차고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전차가 이제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공백을 노리고 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러시아가 우리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게 두려웠어요. 나토의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에이나르 총장이 말했습니다. 동맹국 전차를 긴급 배치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합참의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타진해 봤지만 쉽지 않습니다. 독일은 자국 방어가 우선이라 하고 미국은 동유럽의 전력이 묶여 있어요. 영국도 여유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당하고 있으란 겁니까? 제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넘어오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카를이 침울한 표로 답했습니다. 외교적 항의와 나토 협의체 가동 정도가 현재 가능한 대응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년 전 독일 전차를 선택하면서 이런 상황을 예상이나 했을까요? 에이릭은 경고했었어요. 독일은 약속을 지킬 수 없고 우리는 전차 공백을 겪게 될 거라고. 그리고 러시아가 그걸 모를 리 없다고요. 모든 게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는 카를 국장을 따로 불렀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정말 넘어올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카를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60% 이상입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전차 공백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러시아가 무력 도발을 감행할 거라는 뜻이었죠. 이 사실을 정치권에 알려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국회가 알아야 해요. 카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이상해요. 이상하다니요. 독일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더군요. 카를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면 독일을 곤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동맹공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러시아 위협보다 독일 눈치를 보다니요. 심지어 발언 자제 명령까지 내려왔어요. 카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령님한테도 곧 통보될 겁니다. 전차 공백 문제를 언론이나 외부에 언급하지 말라고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국가 안보가 위험한데 입을 다무려는 겁니까? 정치적 판단이라고 하더군요. 카르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독일과의 관계가 러시아 위협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날 오후 실제로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전차 도입 지원 및 북부 전력 공백 관련 대외 발언 금지라는 제목이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직원은 언론 및 외부 인사와의 대화에서 현재 전차 배치 상황을 언급하지 말 것. 독일 계약 관련 부정적 발언 금지 위반 시 징계 조치. 저는 공문을 구여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이건 검열이었어요. 국민의 안전보다 독일 기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며칠 후 칼 국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러시아가 실탄 훈련을 시작했다는 보고였다. 국경에서 불과 20km 떨어진 곳에서 전차 사격 훈련을 진행 중이라 했다. 우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하는 행동이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슬로는 여전히 평화로웠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북쪽에서는 전쟁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를 막아낼 전차가 단 한 대도 없었다. 그때 에이릭이 남긴 경고가 다시 떠올랐다. 앞으로 5년간 전차 공백이 생길 것이며 러시아가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다는 말이었다. 나는 그제야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구매 실패가 아니었다. 정치권의 오만과 독일에 대한 맹신이 국가를 위험 속으로 밀어넣은 것이었다. 러시아의 위협이 눈앞에서 커지고 있음에도 정치권은 침묵만을 강요하고 있었다. 내 답답함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리고 모든 혼란의 출발점에 에이릭이 있다는 확신이 굳어졌다. 그가 남긴 847쪽의 보고서에 반드시 답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파일은 철저히 잠겨 있었고 출력본 또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나는 에이릭을 직접 찾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말이 되자 그의 마지막 주소지로 향했다. 오슬로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2층짜리 빨간 벽돌집이었다. 대문 앞에 서는 순간 묘한 정적이 나를 감쌌다. 너무 조용했다. 초인종을 눌러보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모든 창문에 커튼이 내려져 있었고 우편함에는 광고지만 잔뜩 쌓여 있었다. 오래 비워둔 집의 분위기였다. 곁집의 노부인이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묻기 전에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손달을 찾느냐고 묻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혹시 그의 행방을 아느냐고 물었다. 노부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에이릭을 본 지 이미 2년이 넘었다고 했다. 어느 날 갑자기 흔적 없이 사라졌으며 이사 간다는 말조차 없었다고 했다. 그녀는 한 달에 한 번씩 검은 차가 와서 우편물을 가져간다고 덧붙였다. 정부 사람들처럼 보였다며 조심스레 말했다. 나는 집 주변을 찬찬히 살폈다. 뒷문으로 가보니 낡은 잠금 장치가 보였다. 약간의 힘만 주어도 열릴 것처럼 보였다. 주변을 확인한 뒤 나는 천천히 문을 밀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냄새가 강하게 떠올랐다. 거실은 가구가 남아 있었지만 개인 물건은 거의 없었다. 테이블 위에는 얇은 먼지층이 고르게 쌓여 있었다. 나는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이 크게 울렸다. 복도 끝에 작은 서재가 보였다. 문을 여는 순간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서재는 완전히 비어 있었다. 책장은 텅 비어 있었고 책상 위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서랍까지 열어보았지만 모두 비어 있었다. 먼지조차 없어 최근에 누군가가 청소한 흔적이었다. 이 집에서 벌어진 일은 결코 평범한 이사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운 것이었다. 문서도 장비도 개인 물품도 전부 사라져 있었다. 마치 에이릭이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이곳에 살지 않았던 것처럼 철저히 비워져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살폈다. 혹시라도 남겨진 흔적이 있을까 하는 희망에서였다. 책장 뒤편과 서랍 바닥 구석까지 모두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너무나 완벽하게 치워진 공간이었다. 이것은 실종이 아니라 제거였다. 그리고 그 제거는 누군가의 의도가 명확히 담긴 청소였다.